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북한이 막 뭘 쏘고 난리가 났죠. 이게 다 우크라 전쟁 이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의 급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겁나는 거는 이제 중러 동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또 전 세계가 같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미국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오늘 그 같은 심각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과 대만을 패키지로 봐야 됩니다. 이제 중국이 무슨 짓을 저지를 거냐면은 이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북한을 시켜서 한반도를 도발을 해서 주한미군을 발을 묶고 주일미군도 발을 한 절반쯤 묶어놓고 그리고 타이완을 침공을 하고 그리고 눌러 앉아서 한 1, 2년, 2, 3년 버티면서 결국은 기정사실화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절반쯤 파괴되고 뭐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자들 지금 생각은. 예, 요즘 이제 북한 도발이 잦은 거는 이제 그런 구도, 그런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국 너희도 알아서 우리한테 좀 협조 좀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내몰면은 우리가 결국 그 길 갈 수밖에 없다. 이걸 북한을 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기름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갑자기 비행기도 날리고 매일매일 포탄도 쏘고 미사일도 쏘고 난리가 아니죠. 이게 만약에 이재명 정부였으면 나라 넘어갔습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여러 생각이 계시겠지만 한미동맹 국방, 외교,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견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여쭈도록 하죠. 이 우크라 상황은 동북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뭘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냐면은 여기 사진에 이제 왼쪽의 아래는 오슬로 시청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 저기 우크라 깃발을 걸기 전에 오른쪽은 뭐냐면 저게 타이완에서 제일 높은 타이페이 101이라는 그 타워 이름입니다. 타이완에서 제일 큰 빌딩이죠. 거기에 2월 26일 날 저 보는 바와 같이 우크라 깃발이 걸렸었습니다. 조명으로. 그러니까 타이완 사람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좀 나아요. 본능적으로 알고 우리로 치면 63빌딩 혹은 잠실 롯데 혹은 뭐 이런 데 걸린 거죠. 우리로 치면은 거기에 우크라 깃발을 걸은 거예요. 예, 대단합니다. 네, 좋은 거고요. 혹은 뭐 우리로 치면은 서울시청에 글쎄 오세훈 시장 뭐 하셨나? 그런 걸 좀 걸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니까 정부 쪽에서는 걸 일이 없지만은 서울시청은 오세훈 시장이 좀 걸만 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 이걸 이제 맨날 제가 이게 동북아랑 관련이 있고 또 제가 이제 피터 자이안을 인용을 해서 지금 러시아에 취한 그러한 제재 조치를 만약에 미국이나 서방이 중국에 취하면은 중국이 한 1년 안에 한 5억 명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5억 명이 굶어 죽던 5명이 굶어 죽던 안 굶어 죽던 간에 러시아에 취한 그런 조치를 취하면은 중국이 골로 갑니다. 사실은. 거의 지금도 이제 석유 시대로 돌아가냐 마냐 그러죠. 10월 달에 그 첨단 칩에 대한 전체적인 또 그리고 칩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출을 중국에 대해서 수출을 하려면은 전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맡아서 하는 그러한 조치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석유 시대에 돌아가냐 마냐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다 일시에 발을 빼고 중국이 이제 국제 그 금융 질서에서 쫓겨나고 이러면은 이제 작살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것 때문에 시간을 한 10년 이상 지금 까먹은 거예요. 저는 사실 중국이 조만간에 대만에 침공한다는 얘기는 안 믿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만에 침공을 했을 때 그런 국제 보복을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제 보복을 2, 3년간 감당하면서 힘겨루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중국이 뭐가 돼야 되냐? 그걸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테판 콧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치학은 별로 사실 정치학자들은 좀 신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은 통계를 가지고 놀든지 아니면은 역사를 무시를 하고 역사적 사례라고 하는데 지나친 일반화를 해가지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즉 뭐 투퀴디데스의 함정 그거 뭐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했을 거예요. 국제관계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국에서 진짜 정치학자들은 누구냐면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깊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코트킨이라고 그 스탈린 시대 소련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인 사람이고 3부작을 구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2부작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책까지 나왔고요. 어마무시한 책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뭐 한 권이 한 800~900페이지씩 되니까 사실 학문적인 책인데 저도 시간이 있으면은 킨들로 사가지고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서방의 조치들은 중국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서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매뉴얼을 제공했다. 우선 타이완 사람들이 싸우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하고 중국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막고 중국의 주요 인사들을 몽땅 제재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참고로 이 말을 한 시점은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나서 일주일이 안 된 시점, 막 조치 취하기 시작했을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뭐 한 7개월이 이미 넘은 시점이죠. 7개월 한 반 전쯤에, 7개월 한 20일 전쯤에 이 말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후보 연구소에서 이 커트킨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이 말에 이어서 내용을 보시면은 백모가 왜 우크라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미뤄졌다 혹은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다라고 얘기하는지 아마 조금 더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But you were suggesting that what has taken place already in these first few days gives us something that we can use in parallel if China moves on Taiwan. You're Xi Jinping. You see blue and yellow on Taipei 101 is the name of the skyscraper. You have an intellectual like Stephen Kotkin saying, look at this. How does Xi Jinping respond? How should he respond? It's very interesting, Peter. And it's the biggest part of the story. 95% of this right now is about Ukraine and Russia. 95% of this long term is about Taiwan and China. War is tragic, and the Ukrainians are paying a very high price. And we must admit that many people in Russia. 예, 제가 그 우크라 전쟁의 본질을 알고 나서 바로 그 다음부터 우크라를 열렬하게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전까지 한 며칠은 제가 무슨 러시아를 편든 건 아니고 이것이 푸틴이 저는 이제 트럼프랑 좀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푸틴이 저질러 가지고 어느 정도 땅 따먹기를 한 다음에 땅을 눌러 앉고 제한적으로 저걸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키우에 들어가서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먹겠다고 덤비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스트의 질서가 뭉개진 게 아니라 푸틴이 스스로 머리에 대고 총을 쏜 거예요. 글로벌리스트 질서는 당연히 무너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여기 잠깐 나오지만 지금 당장 보면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의 전쟁으로만 보인다 이거예요. 95%가 비중으로 치면 95% 비중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이슈로 보이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건 끝난 게임이고 실제로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 혹은 중국과 세계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손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매뉴얼은 우크라 사람들의 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에 그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초강수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우크라 전쟁에서 자신을 얻은 거예요. 얘 사고 못 친다. 그게 증명이 됐다. 이제 쟤들도 안다. 인민해방군도 알고 중국共产党도 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있다.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강수를 써서 중국을 주저앉혀도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항상 일이라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패망을 한다고요. 그럼 패망을 하고 그게 곧바로 아주 이상적인 푸틴이 제거되고 이상적인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개혁을 하냐? 안 합니다. 그 뭔가 풍토가 있는 거예요. 저런 게 자라나오고 저런 괴물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따라서 거기가 또 푸틴 2세, 푸틴 3세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국력을 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저지를 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때 그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밀착해서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자원이 합치면 러시아는 어느 일정한 그 공산품 베이스를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식량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너지를 잠깐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를 보겠습니다. 중국이 석유를 하루에 약 1,000만 배럴을 수입을 합니다. 1년에 약 4억 배럴, 1,000만 배럴이니까 그렇죠. 1년에 약 4억 배럴 정도 수입하는 것 같아요. 여러 데이터 보면. 그런데 러시아가 하루에 전쟁 나기 전에 900만 배럴 생산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생산 그 수위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회복되는 데에 한 10년쯤 걸립니다. 회복되는데. 회복되고 증산되고 그게 저기로 갈 수 있는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면 봉쇄가 되니까 이제 무슨 육상 루트로 가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를 한번 보죠. 예, 보시다시피 중국이 연에 한 13조 큐빅피트 정도, 13조 큐빅피트 정도로 수입을 합니다. 러시아가 연에 약 22조 7천억 큐빅피트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가스가 연결될 수 있다면 지금은 굉장히 부분적으로밖에 연결이 안 되죠. 파워 오브 시베리아 딱 하나인데 가스가 연결될 수만 있다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뭐 말하자면은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가스가 중국으로 대량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서도 수천 킬로를 가야 되고 또 러시아 안에서도 수천 킬로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과연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저도 갸우뚱합니다. 그럼 이제 LNG로 날라야 되는데 LNG 선을 그렇게 많이 용선을 못 해요. 그리고 많이 구하고 또 러시아에서 LNG 시설, LNG 플랜트를 그렇게 급속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 그래도 한 10년 봐주자. 10년이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하겠지. 그래서 일단 10년을 봐줬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게임이겠죠. 그래서 우린 제일 처음에 이거는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자유진영을 패배시키는 건 자유진영 자신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힘이 센 것 같아도 저건 힘이 센 게 아니라 독이 올라 있는 거거든요. 이 자유진영을 패배시키는 거는 자유진영 자신뿐입니다. 미국을 패배시키는 건 미국 자신이고요. 한국을 패배시키는 건 한국 자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정신 문화고 그다음에 우리 인구 절벽 어떻게든 좀 해결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제력 키우고 군사력 키우는 거. 우리 내부를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세계는 동맹을 발전시키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야겠죠. 그러니까 중도를 제외한 다른 데를 다 같은 편으로 대충 다 묶어야 돼요. 그다음에 미국과 세계는 중도 동맹의 발전을 가로막아야겠죠. 가능하면 이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그 거리를 띄우게 만드는 게 좋은데
이게 또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미 한 100년 전에 이게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1933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하는데 히틀러를 두고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자유진영의 영국 챔벌린하고 그때 수상이죠. 그 다음에 공산진영의 스탈린하고가 경쟁이 붙었어요. 본격적으로 33년부터. 그래서 히틀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 그냥 오냐오냐 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독일의 막강한 파워가 어디를 공격하냐가 무지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챔벌린의 입장, 그 자유진영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희망사항이죠. 나치 독일이 자기들이 워낙 저기를 공격을 많이 하니까 공산주의 반공 기치를 내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를 나치는 유대인의 음모라 그러죠. 유대인의 세계정복 음모다. 뭐 그게 말이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은 공산주의자의 99%가 혁명 때 공산주의자의 99.9%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데오 볼셰비즘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제 나치가 이제 그 소련 공산주의를 부를 때. 그래서 이 챔벌린이나 자유진영 쪽 사람들은 이게 나치가 전쟁을 벌이면은 적이랑 먼저 전쟁 벌일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그 러시아랑. 그런데 실제로는 1939년에 6월 달인가에 독소 비밀 협정이 맺어지죠. 그래서 폴란드를 나눠먹기로 하고 둘 사이에서 불가침 조약을 맺죠. 그래가지고 폴란드를 나치가 침공하고 한 20일쯤 지나서 러시아가 침공해요. 그래서 폴란드를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러시아가 일부 집어먹고 나치가 대부분 집어먹고 그런 방식으로 그때 그 사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나 뭐 이런 걸 그 당시에 그 독소 불가침 조약에 기초해서 그 러시아가 접수를 했든가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역사라는 게 희한해가지고 그럼 나치의 군사력이 이제 서방을 향해서 주먹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유진영을 향해서. 그래서 스탈린 생각에는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이 얼마나 싸웠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둘 다 망가졌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일이 또 벌어질 거라고 스탈린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이 많이 붙어가지고 나치 독일이 완전히 힘이 빠질 거다. 그런데 프랑스가 공격받은 지 6주 만에 거덜이 납니다. 그 나치는 군사력을 거의 손실을 안 입어요. 프랑스를 정복하고 나서는. 그리고 영국이랑은 제한된 전쟁이죠. 바다 건너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나치가 프랑스를 압승을 하고 나서 스탈린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고요. 그러면 나치의 이제 그 주력이 그때부터는 동유럽 쪽으로 막 이제 옮겨 붙거든요. 그러니까 나치도 많이 참은 거예요. 그때 전쟁 이겨놓고 나서 2년 참았다가 러시아를 침공하니까, 소련을 침공하니까. 그러니까 41년도 9월인가 침공하거든요. 소련 침공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렇게 어중된 데를 지금 패전 후 푸틴이 날아간 다음에 러시아라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상한 불안정한 상태일 거예요. 그거를 여러 가지 외교적인 혹은 여러 가지 공작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시도가 반드시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세프 케네디가 그 당시에 주영 미국 대사였어요. 당시 미국 대사로서 주영 대사면은 유럽 전체를 사실은 이렇게 내려다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요세프 케네디가 히틀러의 열렬한 팬이었죠. 히틀러를 끼고서 가야 된다. 근데 그건 요세프 케네디라는 사람 하나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 전문적인 저것도 아니고요. 루스벨트한테 돈 많이 낸 술 장사하던 사람입니다. 전문적인 외교관도 아니고. 사실은 전문적 외교관과 많은 학자들이 특히 영국 사람들 또 미국 사람들도 많이 나치를 어떻게든 반공전선으로 이끌어내서 나치가
그러니까 소련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착각을.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것도 그 아주 그 불안정한 문제가 많은 집단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같이 이런 큰 대의를 도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러시아는 중간에서 계속 요동치면서 중국에 붙었다가 서방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서방에 붙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랑 붙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우리는 서방이랑 닿거나 중국이랑만 갈 거야 이렇게 안 하죠. 계속해서 이제 그 가스라인 그 깔고 이제 그 송유관 깔고 이런 일부터 할 거라고요. 송유관 그 운송 라인 타고. 근데 운송 라인은 바다로는 잘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이 사단이 벌어지면 바다는 싹 봉쇄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로는 운송 라인은 못 할 거고, 그 저기 뭐야 뭐 육상으로 운송 라인 어떻게 해보려고 할 텐데 그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 뭐 수송 그거 뭐 폭격 맞아 버리면 파이프 다 끊기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러시아랑 같이 이렇게 중국이 결합을 하면 무기 기술도 발전할 거고 일단 계산상으로는 에너지와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그런 블락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합치면 공산품 에너지 식량이 자급이 되는 블락이 형성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정도로 에너지 수송 통로를 깔고 하는데 10년 걸린다고요. 그거 생산시설 다시 개비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러 사이에 자급자족적 블락이 완성되는데 한 10년 걸린다. 그 블락이라는 게 군사적으로는 취약해요. 두들겨 패면은 그 급소들이 쫙 있으니까 패면 그날로 작살나긴 하는 블락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런 블락이 형성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사나워질 거라고요. 전쟁할 거야 하면서 무지하게 도발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지금처럼. 그래서 중국 주저앉히고 우리 강화하고 미국 강화하는데 한 10년 정도 시간 보는 게 안전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미국이 무슨 준비하고 있는지 한 두어 개만 보죠.